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성적이 떨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딱 보이는 아이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경우인가요? 아이가 읽는 책이나 학습 태도에 비해서 결과물이 안 좋은 아이들이 분명히 있어요. 가정에서 따로 어떻게 문해력과 관련돼서 신경 쓰임을 받는지. 문해력이 높은 친구들은요, 처음 보는 글을 봐도 문맥을 보고서 바로 내용을 파악하고 키워드를 뽑아내요. 반면에 어설프게 읽은 친구들 경우는 내용이 어렴풋이 무엇인지는 아는데 키워드를 뽑아내진 못하거든요. 예를 들어 가정에서 특정 개념을 잘못 알고 중학교에 진학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못 알고 있는 5개념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부모님들이 영상 보시고 아이들한테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5, 6학년 과학을 가르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하고 계신 과학 공부 중에서 나는 이거 우리 애한테 절대 안 시킬 것 같은데 하는 그런 공부법 있을까요? 언제나 시간 문제죠. 안녕하세요. 교집합 스튜디오 주단쌤입니다. 문해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해서 책 정말 많이 읽혔어요. 그런데 중고등에 올라가니까 성적이 떨어지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읽은 책은 많은데 남은 게 없었던 거죠. 특히 과학처럼 배경 지식이 중요한 과목에서는 읽은 척이 아이들의 성적을 가로막습니다. 진짜 읽기와 가짜 읽기의 차이, 그걸 아는 부모만이 아이들의 점수를 지켜내는데요. 관련하여 배경 지식을 알면 공부가 쉬워지는 초등 과학 문해력의 저자 김연경 선생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7년차 초등교사이자 초등 3학년 두 아이의 엄마 김현경입니다. 17년차 초등교사시면 정말 많은 아이들을 지도하셨을 텐데요. 특히 5, 6학년이 될 때까지 정말 책을 많이 읽었다는 아이들도 많이 만나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쟤는 중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성적이 좀 떨어질 것 같은데 딱 보이는 아이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경우인가요? 아이가 읽는 책이나 학습 태도에 비해서 결과물이 안 좋은 아이들이 분명히 있어요. 아까 읽은 척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읽은 척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이 정도의 글밥을 읽는 아이가 왜 결과물이 이럴까 살펴보면 학습 태도도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문해력은 단지 독서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독서는 단지 시작일 뿐이다. 문장을 구조화해서 읽고 거기에서 키워드를 뽑아내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짜 문해력이 되는 친구들은 진짜 읽을 줄 아는 아이들이에요. 진짜 읽을 줄 아는 아이들은 가정에서 어떻게 문해력과 관련돼서 신경 쓰임을 받는지. 문해력이 높은 친구들은요, 처음 보는 글을 봐도 문맥을 보고서 바로 내용을 파악하고 키워드를 뽑아내요. 반면에 어설프게 읽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내용이 어렴풋이 무엇인지는 아는데 키워드를 뽑아내진 못하거든요. 저는 이걸 보고 인출기회가 있는 아이와 인출기회가 없는 차이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 가정에서 읽은 책에 대해서 대화를 많이 나누거나 또는 놀러 갔을 때 박물관이나 과학관에서 안내판을 보고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아이들한테 인출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아무래도 사용하는 키워드라든가 자기가 사용하는 서술어를 신경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해력이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대화뿐만이 아니라 독후활동 쓰는 것에서도 가능한데요. 아이들이 책을 읽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쓰는 것 자체가 인출기회잖아요. 그 연습이 문해력을 가르는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독후활동을 할 때 문학작품의 같은 경우는 그냥 쓰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문학작품의 독후활동보다 비문학작품의 독후활동이 조금 더 명쾌해요. 왜냐하면 비문학은 정답이 있잖아요. 그렇죠. 과학이나 사회 같은 비문학 교과를 소재로 그걸 구조화하는 연습을 하면 아이들의 문해력이 조금 더 빠르게 오르더라고요. 만약에 지금 문해력이 좀 떨어진다 했을 때 가장 빨리 올리는 방법은 비문학을 구조화하는 연습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5, 6학년이면 문학 독서를 많이 하다가도 비문학 독서로 전환해야 되는 시기라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비문학서를 가지고 훈련을 하다 보면 그게 성적도 연결이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네, 이건 사담인데요. 저희 남편이 책을 진짜 안 읽어요. 책을 안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성적이 올라서 대학을 잘 간 케이스예요. 그래서 남편은 항상 얘기를 해요. 독서는 성적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사실 그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통념과는 반대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뭐가 다른가를 봤더니 남편은 비문학 독서를 구조화해서 해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독서량은 작아도 구조화하는 연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이 좋은 거죠. 과학은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목 중에 하나잖아요. 애들한테 과목 뭐 좋아하니?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과학 아니면 체육 이렇게 나오죠. 네. 이렇게 초등 때 좋아하는 과목이다가 중학교 올라가자마자 바로 흥미가 뚝 떨어지는 과목으로도 유명합니다. 근데 그 중에도 과학에 흥미를 이어서 중고등까지 가져가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얘네들은 어떤 특성을
가진 아이들인가요? 잘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잘하니까 네. 아이들이 과학에 대해서 흥미를 계속 가져요. 근데 사실 저도 과학이 참 어려웠거든요. 네. 분명히 재밌긴 재밌는데 막상 얘가 한번 막히면 외계어로 들려요. 그래서 잘 아는 친구들한테 너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물어봐도 걔는 야 이게 당연한 개념인데 너는 왜 몰라? 라고 얘기를 하지 그걸 말로 풀어내주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은 뭐가 다른가 봤더니 배경 지식이 많은 친구들이에요. 어릴 적부터 학습 만화나 이런 거 읽어서 배경 지식을 키워놓은 친구들도 있고 또는 여기저기 체험활동을 다니면서 과학에 대한 흥미를 꾸준히 가져간 친구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업 중에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너희 이거 들어본 적 있어? 혹은 너희 이거 본 적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저 그거 해봤어요 라고 외치는 친구들은 배경 지식이 많은 친구들이에요. 자기가 잘 아니까 그 내용에 흥미가 있고 나 그거 해봤는데 아는데 그게 이렇게 이어지는 거였어 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침식이라는 개념을 가르치면 사실 교과서에서는 물과 바람에 의해서 돌이 깎여나가는 거라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한려해상 국립공원이나 동해안에 가서 실제로 바위가 깎인 모습을 봤으면 침식이라는 개념의 깊이가 다른 거잖아요. 아무래도 배경 지식이 많은 친구들이 과학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 그 흥미가 유지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학을 잘하게 되려면 선생님 아까 전에 외계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용어에 익숙해져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네. 용어랑 배경 지식은 또 다른 얘기인가요? 배경 지식이 많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야기를 맥락적으로 다 이해를 해서 과학을 너무 재밌게는 할 수 있는데 용어를 놓치면 그거를 다시 자기 말로 인출해내는 과정에서 대명사 위주로 사용하게 돼요. 야 그거 있잖아. 저거 있잖아. 너무 공감돼요. 네. 이렇게만 사용하고 실제로 과학적 개념은 말로 뱉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면에서 불안감도 있거든요. 정확하게 모르니까 내가 이 개념을 쓰는 게 맞아? 하면서 정확한 단어를 자꾸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배경 지식을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용어를 같이 다루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용어를 다룰 때는 한자어의 의미까지 생각을 하면서 엮어가면 우리 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씩의 점이었는데 연결되니까 멋진 선이 되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배경 지식 하나하나를 갖고 있다가 그게 구조화되면서 하나의 개념으로 엮이면 그게 과학에 의미 있어지는 일이 아닐까 또 재밌어지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과학 공부의 골든타임은 언제인가요? 저는 과학 공부에서의 골든타임은 따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3, 4학년은 현상 위주로 다루고 5, 6학년에서 과학적 원리를 조금 더 들어가면서 아이들이 5학년 때 과학이 어려워져요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2022년 개정교육과정의 내용을 보니까 3, 4학년에 지나치게 현상 위주의 교육 내용을 조금 5, 6학년에서 가져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3, 4학년이 특별히 훨씬 쉽다, 5, 6학년이 훨씬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조금은 어렵습니다. 과학 공부는 사실 선행학습이 필요한 교과는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아이들이 도착해야 될 지점이 고1 때 통합과학이라는 필수 교과를 이수하게 되어 있고 그 전에 초등, 중등에서 비슷한 내용을 나선형 교육과정으로 반복해서 공부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선행으로 먼저 빨리 달린다 요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초등에서는 중등이랑 달리 책을 읽을 시간이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서 배경 지식을 확장시키고 연결할 지점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초등에서 해야 될 공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특정 개념을 잘못 알고 중학교에 진학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잘못 알고 있는 5개념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학부모님들이 영상 보시고 아이들한테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5, 6학년 과학을 가르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부분이 계절이 변하는 이유에 대한 부분이에요. 과거에는 사실 볼록렌즈나 거울에 대한 내용 또는 전자석에 대한 내용을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했지만 최근에는 그 내용들이 다 중학교로 올라가면서 초등 아이들이 가장 헤매는 부분은 계절이 변하는 이유더라고요. 제가 천문대에 저희 아이랑 같이 특강이 있어서 한번 들으러 갔는데 그때 그 박사님이 질문을 전체적으로 하셨어요. 왜 계절이 자꾸 바뀔까? 라고 물어봤는데 어떤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름에는 더 가까워지니까요, 태양이. 겨울에는 멀어지니까 계절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듣는 순간 박사님이 이게 초등이 뿐만이 아니라 교육의 폐해다. 교육이 실패해서 이렇게 온 거다 하면서 이야기를 설명해 주시는데 너무 씁쓸했어요. 근데 제가 저희 반 아이들한테 이걸 질문을 해도 자신 있게 우리 반 아이들이 이걸 대답할 거예요 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수업 중에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진 않거든요. 수업 중에는 당연히 태양의 고도 때문에 자전축이 기울어져서 계절이 바뀌는 거야 라고 알려주지만 아이들이 지구라는 개념을 눈으로 보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일단
대답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아이들한테 태양을 그려라, 우주를 그려라 하면 지구 동그랗게 그리면서 그쵸. 적도 부분이 볼록 솟아 있잖아요. 당연히 볼록 솟아 있으니까 아이들한테는 태양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더운 거예요. 그게 깨지지가 않았는데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한 건 그때는 이해하지만 나중에 갑작스럽게 질문하면 또다시 돌아가는 게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아이들이 부족하고 뭐 교육과정의 문제고 이것보다는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천동설과 지동설이 깨지는데도 몇백 년이 걸렸거든요. 과학자들이 그 패러다임을 바꾸는데도 몇백 년이 걸렸는데 초등아이들이 자기가 이미 갖고 있는 그 눈에도 보이지 않는 개념을 바꾸는 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결국엔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배경 지식으로 여러 가지 증거를 쌓고 자기만의 논리로 그걸 자기 입으로 뱉어내야 자기 모순에 부딪히면서 논리가 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전기가 사실은 아이들이랑 일상생활에서 이야기를 던지기가 좋은데 겨울에 문고리 같은 거 잡으면 따닥 하잖아요. 맞아요. 정전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이들한테 한번 그때 되물어보세요. 정전기가 뭐야 라고 되물으면 아이들이 대답하기가 되게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정전기라는 게 사실 멈춰있는 전기, 그 문고리에 쌓여있던 전기가 내 몸에 닿으면서 흘러낸 건데 그거를 어디선가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져서 또는 뭔가 연결돼서라고 얘기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이랑 대답하기가 좋은 오개념 중에 하나고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제 과학 공부를 아이랑 어떻게 해야 될지가 좀 막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도 해보라고 하셨고 그다음에 뭔가 구조화를 해보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걸 조금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초등 때 배운 개념을 연결해가지고 확장해서 결국에는 수능 문제도 풀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수능 문제는 말도 안 되게 글로 가득 찬 그런 시험지더라고요. 과학 시험지 보면 정말 공간이 없이 빡빡한데 대부분이 도표 해석하는 거, 그다음에 기억 니은 중에 고르는 합답형 이런 문제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걸 애들이 정말 풀어내야 되잖아요. 정말 과학 문해력이 없으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렇다면 결국에는 고등에서 과학을 잘하는 아이가 되려면 초등부터 어떻게 준비를 하면서 과학 공부를 해야 될까요? 저는 과학이 공부법을 가르치기에 가장 최적의 교과라고 생각을 해요. 어떠한 텍스트를 보고 나서 그걸 제대로 이해했는지 문제도 풀어보고 어휘도 한자어로 다시 한번 보고 또는 과학에서의 탐구 주제를 소재로 글을 쓸 수도 있잖아요. 심지어 과학은 제대로 공부를 못하면 오개념이 생겨서 제대로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를 바로미터로 볼 수 있는 교과입니다. 과학을 단지 공부한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공부하는 방법을 익힌다라고 과학 공부를 익히시면 좋은데요. 제가 한 번은 아이들한테 과학시험 일정을 안내를 못한 적이 있어요. 제가 담임을 맡아서 과학 선생님이 다음 주 언제 시험 봐요 안내해 주세요 했는데 제가 그 일정을 놓친 거예요. 근데 당장 이제 아이들이 과학시험을 봐야 되고 나는 안내를 안 했고 큰일 났다. 그죠. 다 내 책임이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이들을 과학실에 보내기 전에 딱 앉혀놓고 교과서를 펼쳐서 10분 동안에 같이 구조화를 했어요. 근데 제가 구조화를 하는 방법은 아이가 수업만 열심히 참여했다면 가능해요. 어떻게 하냐면 교과서를 펼치고요. 목차를 펴세요. 목차 안에 커다란 대단원 주제가 있고 그 작은 주제가 나눠지면서 이 단원에서 무엇을 배울 거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그 작은 주제를 질문화해서 아이들한테 던지고 아이들은 그에 응답을 하면서 내가 여기에서 배웠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자기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얘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쓸 수도 있어요. 필기를 할 때 마인드맵, 우리 고등학교 때 많이 했던 마인드맵 형태로 목차의 대단원을 중앙에다 놓고 작은 주제들을 작은 가지에다 넣은 다음에 그걸 질문화시켜서 아이들한테 대답해보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 방법이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는 안 통할지도 몰라요. 조금 더 보충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중고등학교에서는 틀리라고 내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초등에서는 진짜 핵심 개념을 얼마나 잘 아는가 절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걸 구조화하는 연습을 하면 그리고 그게 익숙해지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틀리라고 낸 문제까지도 살을 붙여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아이들이 배경 지식이 충분하고 과학 수업을 재밌다고 느끼고 있다면 이걸 구조화하는 연습에 초점을 맞춰주세요. 구조화하는 연습은 쉬워요. 읽고 정리하고 키워드를 뽑아내고 그걸 다시 한번 표현하는 거예요. 인풋, 아웃풋 하면서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스스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 공부를 하실 때는요. 일단 읽을 거리, 교과서의 본문을 좀 읽어야 되고요. 교과서의 본문을 이야기책 읽듯이 읽으면 안 되고 꼼꼼히 끊어 읽으면서 키워드 중심으로 밑줄 쳐가면서 3번 이상 읽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빈 공책에 목차를 중심으로 구조화를 해보면서 나의 말로 풀어쓰고 그리고
풀고 준비가 되었다면 문제를 서너 개 정도 풀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식화한다 그래서 문제집 같은 데서 빈칸을 뚫어놓은 학습지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빈칸 뚫어놓은 학습지는 아이들이 자기의 말로 논리를 설명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논리를 설명한 걸 나는 키워드만 찾아서 넣는 거거든요. 그거는 제가 말하는 인출기회랑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기초적인 형태라고 생각을 해요. 즉 아이들이 진정한 의미의 인출기회를 가지려면 구조화낸 걸 가지고 다시 하나의 탐구 주제 또는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길게 답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해요. 가끔씩 저는 저희 반 아이들한테 어떠한 학습 개념을 주제로 일기를 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그 전에 구조화가 다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그 일기 안에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서술어를 명확하게 쓸 수 있게 되니까 아무래도 인출 기회가 확실히 늘어나는 거죠. 선생님 자녀분들도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지금 초3 남자아이 쌍둥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공교육에서 처음으로 과학을 배우는 게 3학년이잖아요. 그러면 전문가 선생님은 과연 아이들이랑 과학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제가 딱 이것도 시켜요 저것도 시켜요 말하면 좋은데 네. 사실 저는 따로 아이들이랑 하지 않아요. 예체능도 하고 이것저것 주요 교과를 공부하다 보면 사실 과학까지 들이밀 만한 시간이 없더라고요. 대신에 저희 아이들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을 굉장히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내일은 실험왕이나 내일은 발명왕 같은 학습 만화를 보면서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실험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과학을 정말 기다린 거예요. 제가 한 건 딱 하나예요. 아이들 주변에 과학책을 계속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학습 만화가 사실은 배경 지식을 알기 위해 되게 좋지만 부모님들도 아시잖아요. 부작용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줄글책으로 넘어가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조용히 학습 만화를 치우고 그거 대신에 그림과 사진이 많은 과학 잡지를 갖다 놨어요. 중간 형태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과학 잡지 안에는 만화책도 들어있고 줄글도 들어있고 사진도 들어있으니까 아이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일반적으로 하고 계신 과학 공부 중에서 나는 이거 우리 애한테 절대 안 시킬 것 같은데 하는 그런 공부법이 혹시 있을까요? 언제나 시간 문제죠.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문제집을 시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바빠요. 언제 아이들이 그 문제집을 한 권을 다 완독을 하겠어요. 제대로 풀려면 개념도 읽어야 되고 문제도 풀어야 되고 그걸 다시 풀이 과정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아이의 일과가 너무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책 교과서의 맨 뒷페이지에 문제가 단원별로 한 20문제 정도 있거든요. 모든 교과서가. 그거를 되게 아낍니다. 무조건 그걸 먼저 풀고 공부하지 않고 아이들이 공부가 다 되면 마지막에 그 문제를 풀게 해요. 그 정도만 풀면 한 단원에서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초등에서 20문제. 그럼 그 20문제는 문제집 한 거는 아니죠. 아이들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가정에서 따라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 주시긴 했는데 그래도 딱 정리해서 오늘부터 가정에서 우리 아이 과학 공부를 위해서 해보실 수 있는 것들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첫째도 둘째도 책 읽기입니다. 네, 책 읽기는 절대 놓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당장 문제집을 하나 들려주시는 것보다 아이들이 비문학, 그러니까 과학이나 사회와 같은 교과 지식이 담긴 비문학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읽어본 친구들은 체험학습을 떠나도 박물관, 과학관에 있는 안내문을 읽거든요. 그 체험학습이 조금 더 풍성해질 수도 있겠죠. 무조건 책 읽기입니다. 그리고요, 단어 구조화시키는 건 학교에서 이제 시험 볼 겁니다. 단원평가 공지 났을 때 아이들이 하도록 안내하면 효율이 가장 올라갑니다. 평상시에 아이들 학교 진도에 맞춰서 하는 것보다 이제 시험 봅니다 하면 아이들 동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꼭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구조화시킬 때 아이들이 조금 더 신경 써서 하더라고요. 요거는 꼭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 내신 선생님의 책 배경 지식을 알면 공부가 쉬워지는 초등 과학 문해력 이 책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작가로서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 책은요, 사실 방학 전에 챙겨두시면 너무 좋아요. 평소에 아이들한테 그림책 읽듯이 읽게 하는 책은 아니고요. 하루에 한 챕터별로 읽어가면서 텍스트를 읽고 학습 만화 읽고 문제를 풀고 그걸 다시 한번 글로 써보는 일련의 과학 공부 과정이 담긴 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챕터를 하는데 20-30분 정도 걸리고요. 얘를 매일매일 여름방학 중에 또는 겨울방학 중에 끝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아이들이 나 이번 방학에 과학 공부했어 라고 충분히 말할 정도의 분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년 구분이 되어 있기는 한데요. 현재 5학년들은 내년에 바뀐 교육과정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6학년에 올라가서 6학년에 원래 배워야 되는 그 내용들이 다 3, 4학년으로 내려갔어요. 즉 현재 5학년 아이들은 그 내용을 뛰어넘고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만큼은 학년 구분 없이 3, 4학년 책부터 읽어가면서 그 누락된 부분을
시간을 채우는 게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선생님 말씀 들으시고서 이 책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저희가 책 나눔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 대한 소감이나 이 책에 대한 기대 소감 남겨주시면 저희가 10분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